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한 주간의 언론 보도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시간 와치독이 있습니다.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알파고 신한시 외신 기자 한 주 건너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너무 그리웠습니다. 저도 그리웠어요. 네. 정말 놀랍게도 어제 저번 주였죠. 저번 주 와치독 시간에 다른 분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앞에 모니터에 있는 KBS TV에서 네. 알파고 얼굴이 여기. 저는 안 봐도 저의 모습을 보내드립니다. 네. 옴부즈맨 프로그램에 여기 알파고 얼굴이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요즘 TV 많이 나와요. 아닙니다. 이거 그 방송 이제 없어졌어요. 아, 예, 그래요? 스탠딩 코미디 하는 장면이. 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의 눈. 네, 맞습니다. 아, 시청자의 눈에 나오셨어요? 네, 거기 아마- 나오면 안 되는데. 그렇죠. 제가 한번 거기서 지적으로 받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본래 좀 입장으로 돌아가죠. 네. 지난 25일 채널A가 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뭐라고 진상보고서를 냈어요? 정상훈 기자. 네, 일단 이 사건을 좀 보면 지난 3월 31일에 MBC에 의해서 보도된 사건인데 네. 이 채널A 법조팀 이동재 기자가 금융사기로 복역 중이던 이철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이 취재를 목적으로 접근을 했고 네. 이후에 이철 전 대표 관계자에게 이 검사장과의 친분을 강조하면서 이철 대표의 가족이 다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사실상의 협박을 했고 예. 그러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관련된 비위 정보를 달라 네. 이렇게 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의혹이 두 가지 정도가 핵심으로 지목이 됐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런 취재가 이동재 기자 본인이 한 것인가 아니면 채널A 데스크로부터 내려온 지시인가 네. 이 부분이었고 채널A 진상조사 결과 데스크로부터 내려온 건 아니다. 이것은 개인의 일탈이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실제로 검찰과 언론에 유착이 있었는지 이 여부였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죠. 네. 그런데 이에 대한 이 채널A 진상조사 결과는 확인할 수 없다로 나왔습니다. 진상조사 결과가 확인할 수 없다? 네네. 그럼 뭘 확인할 수 있어요? 페이지 수는 한 50페이지가 되는데 예. 사실상 뭐가 드러났는지는 알 수 없는 근데 그런 일은 진상조사 벌어졌고 결과였습니다. 취재는 들어갔고 여러 가지 내용이라든가 녹취록 같은 것들이 다 나왔는데 네. 그리고 그 녹취록 안에는 회사 간부가 관여가 돼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런데 내용이 있습니다. 채널A의 자체 조사 결과는 그러면은 모든 그런 행위들 문제점들이 있었던 건 이동재 기자 혼자 한 일이다. 네. 그런데 이 진상조사 보고서를 보면서 좀 봐야 될 게 네. 이동재 기자가 회사에 네. 증거품을 제출을 했는데 네. 이 노트북 1대 그리고 휴대폰 2대를 제출을 했어요. 그 안에는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쨌든 이 이철 전 대표 측 인사가 이 채널A 기자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이 네. 검사장과의 통화 내용이라면서 들려준 목소리가 있었고 네. 신분을 과시를 했고 예. 그 목소리가 이 자신이 확인을 해보니까 그 검사장의 목소리가 맞더라 이렇게 진술을 했었거든요 MBC에. 네. 그래서 이 녹취가 실제로 있는지 그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었는데. 검찰 수사를 해서 압수수색 통해서 그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도 많았잖아요. 예. 네, 근데 압수수색이 들어갔는데 이제 2박 3일 동안 압수를 하지 못하고 간 거죠. 예. 그런데 이 채널A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노트북은 포맷이 되어 있었고 핸드폰 2대는 모두 초기화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거를 포렌식을 해봤더니 예. 그래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게 이 채널A 측의 입장입니다. 알파고 기자는 이 진상조사 보고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예전에 한번 컴퓨터를 저기화 한 적도 있었고 포맷 시킨 적도 있고 핸드폰도 이렇게 포맷 저기화 시킨 적이 있었는데 그걸 제 기술자한테 넘겨주시면 그 옛날 파일들을 좀 약간 픽셀이 좀 약간 축소돼도 다 회복이 되거든요. 네. 이제 좀 약간 경찰 쪽에서는 좀 약간 조사를 했었으면 많은 것을 회복할 수가 있었나 회복 아니고 복구라고 해야 되죠. 네. 네. 복구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채널은 안 그래도 언론사이다 보니까 그런 기술자들이 없으신가 봐요. 대충 한 거다? 저는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언론 왜곡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게 외부 업체에 의뢰를 했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뭐 복구하려고 뭐 언인스톨 막 이 수준이 아니라 네. 외부 업체에 이거를 좀 복구를 시켜달라. 이게 네. 포렌식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포렌식을 했어도 뭐 관련해서 내용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럼 이동재 기자가 잘 지우셨나 보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그냥 단순한 초기화 버튼만 누른 것인가 아니면은 이른바 이제 디가우징이라고 포렌식 복구가 안 되는 형태로 이 전문적인 그런 걸로 이제 내용의 이제 데이터를 없앤 것인가 이 부분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동재 기자하고 또 이제 거기에 해당 검사장으로 지목되는 한동훈 검사장 네. 과의 녹음 파일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 네. 그러면 이동재 기자가 일부러 지웠다는 건 이거 문제가 안 될까요? 문제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 사실 이 정도 되면은 의심스럽다라는 그 진상조사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게 오히려 좀 더 합리적인 건데, 네. 근데 채널 A 같은 경우에는 뭐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뭐 그냥 확인할 수 없는 걸로 그렇게 끝내버렸어요. 근데 과연 이 채널 A 측이 진짜 이 진상 규명에 의지가 있었던 건가라고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그 뉴스데스크에서 지난 3월 31일에 처음 보도가 나왔고 네. 그 이후로 채널 A가 바로 이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를 해보겠다라고 네. 했어요. 그러면 그 시차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 해당 기자에게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압수를 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네. 이 진상조사 기간이 한 달이 걸렸단 말이죠. 이 한 달 동안 어떤 식으로 진상조사가 이루어졌고 또 진상조사위원회는 또 어떻게 꾸려졌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채널A 내부에서도 기자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채널A 기자들도 안에서 뭐 너무 불투명하게 이 조사위가 진행이 됐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당사자인 이동재 기자가 조사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많은 취재원이 그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들어가 있어서 보호 차원에서 지웠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는데, 알파오 기자. 일리가 있지만 설득이 안 되네요. 일리가 있어요. 예. 근데 설득이 안 됐어요. 왜? 이게 저는 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아마 대부분의 기자들이 이제 그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면서 자료를 웬만하면 다 남겨놔요. 뭐 무슨 말을 했는지, 뭐 어떤 말을 했는지, 그리고 또 취재를 어디에 했는지, 이런 기록들을 남겨놓는 이유는 나중에 혹시 법적인 문제가 될까봐. 그러니까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의 취재 파일 같은 것들 다시 다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본인을 예. 보호하기 위해서 이 자료들을 남겨놓는 거거든요. 예. 저한테도 하나 하드디스크가 있는데 2010년에 제 입사했을 때부터 찍었던 모든 영상들, 사진들, 그리고 녹음 파일들 다 그 하드디스크에 있어요. 네, 예. 보통 이렇게 다 남겨놔요. 예. 네. 아, 그래요? 예. 어. 저 하드디스크 그거 제 심장 같은 거예요. 그거 없어지면 저도 혹시 누가 제 기사를 가지고 뭐라고 할까봐 10년, 20년 이후에 예. 항상 이렇게 집에서 일종의 저의 재산이죠. 뭐. 그런데 이 이동재 기자는 이 자신이 이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는 부분을, 만약에 그게 증거가 있고 정당한 취재였다면 네. 나머지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그 나머지는 지워도 그것만은 남겨놨어야죠. 네, 그게 이제 상식적으로 납득이. 왜냐하면 그분 이거 하는 말이 관련해서 그런 조사가 거 되는 전제하지 거니까.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동재 기자 입장에서는 그런 거 없었고 나머지 것들 다 제 친구들을 위해서 지웠다라는. 그러니까 나머지는 지워도 그 본인 보호를 위해서는 그거는 남겨뒀어야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이게 만약에 정말 뭐 검찰이 검찰이 가져간 상황이었다, 혹은 외부에서 들고 가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은 뭐 100에 하나 정도는 이해를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회사 내부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취재원을 누구로 활용했다라는 거는 회사 내부에서는 데스크들하고 공유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취재 활동은 회사의 자산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왜냐면은 그 취재원이 누군지 신빙성이 있어야 이른바 이제 데스크라는 뭐 팀장이건 부장이건 믿고 그 기사를 내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팀장이나 부장한테까지 취재원이 누구다라고 속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뭐 그렇다면 회사에서 진상조사를 하는데 왜 관련 내용을 지웠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죠. 왜 지웠을 것으로 알파고 기자는 전망하세요? 자기 동료들이랑 술자리 갔을 때 369 게임을 했을 때 사진도 찍고 좀 약간 창피하는 모습들도 사진으로 남을 수 있을까. 개그식으로 보지 마시고 진중하게. 아니 선생님, 저는 왜냐면 그 말 자체가 일리가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저는 이제 터키에 있었던 어떤 사건 때는 이제 경찰이 사람들의 이제 핸드폰을 도청하고 다음에 이거 다 드러났는데 네. 진짜 사람을 쪽팔리가 하는 것들까지 다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걸 이제 일부러 삭제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분명히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려서 저는 설득이 안 됐어요. 근데 일리 있는 말이긴 해요. 왜냐면 네. 자기 친구들이랑 관련된 파일들도 사생활이 있는 것들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여기는 문제는 우린 지금 문제를 가지고 제일 끝부분에서 다루고 있는데, 제일 앞부분이 뭐냐면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관련된 시민단체들이 빨리 가서 언론 고소를 해서 빨리 그때 경찰이 와서 이걸 수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다음에는 경찰이 수사했을 때도 그 고소를 하는 시민단체들이 다 이렇게 감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건 애초부터는 그냥 회사 내에서 사내에서 이제 조사로 가다 보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나온 거죠. 이제 네. 우리는 시민으로서, 이 시민사회로서 이 사건을 애초부터는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온 거라고 저는 봐요. 앞서 좀 부적절한 단어를 하나를 쓰신 게 있어서 그건 제가 뭐예요?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썼어요? 뭐 팔린다 하는 부분들. 저 그걸 그러지 몰랐어요. 예. 창피하다라고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채널A의 이번 그 자체 진상 보고서는 좀 부실해 보이는 편이에요. 부실해 보여요. 많이 네네. 부족해 보이고 어떻게 이걸 재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의견 듣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좀 덧붙이면 네. 이 간부들 그러니까 채널A가 이 기자의 이제 개인적인 행동이지 이 간부들이 그러니까 지시가 내려온 건 아니었다라고 했는데 이 간부들도 휴대전화 내용 중에서 그 이동재 기자와 이른바 이제 온라인으로 SNS 그 뭐죠 메신저를 한 것을 다 지웠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데스크들도 그 기자와 대화 내용한 걸 다 지웠어요. 네네. 근데 그 채널A의 결론은 그래서 의심스럽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 위에서 지시를 한 게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어떤 뭐 지시가 있어서 그 내용이 발각될까봐 이 데스크들이 그 대화 내용을 지운 거라면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선배님 솔직히 말하자면 네. 뭐라 해야 되나? 방금 전에 했던 말로 다시 원점으로 갈 것 같은데 저 진짜 저한테 지금 갑자기 경찰에서 개장 같은 급을 주고 제가 이걸 조사를 하면 네. 웬만한 거 다 덜어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 이제 이분들이 쓰는 통신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KT나 SK 등등등. 그 회사들만 이렇게 가서 좀 약간 검찰을 제대로 가서 좀 수사를 하면 그날 누구랑 어떤 대화를 하는지 어떤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철 씨가 이제 그 구치소인가 아니면 교도소한테 그런 녹취록을 들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럼 그때 그 당시에 CCTV가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기자가 이렇게 핸드폰을 밀어내면서 야 봐봐 검찰이 이렇게 그것만 포착됐어도 이철 씨가 들은 건 아니고 이제 이철 씨의 지인이. 예. 지인이 그 지인이랑 그- 만나는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커피숍이라든가 등등등. 그건 또 MBC가 또 확인을 한 거고요. 네네. 예. 이것들 다 진짜 뭐라고 해야 돼. 누가 이걸 제대로 수사하면 어딘가는 구멍이 있을 건데 네. 그렇죠. 우리 지금 KBS의 오태훈의 시사본부만 이렇게 열심히 이걸 따지고 있고 우리 사회가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으로서는 뭐 조사를 뭐 다시 어떻게 한다라고 해도 뭐 믿을 수 있는 조사 결과가 채널A는 못 나온다고는 맡기겠어요, 이거는. 이게 예. 그렇게 나올 수는 없는 거고 이게 그렇다면 이게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뭐 가장 좋았던 거는 서로 검찰은 검찰 부분에서 확인을 하고 또 이제 채널A는 채널A 부분에서 이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대조를 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는데 이게 결국 이제 수사로 간다면은 수사가 빠르게 진행됐어야 되는데 근데 네. 알파 기자 얘기한 대로 이 사건이 불거지고 얼마 안 있다가 시민단체들에서 고소를 했거든요. 근데 고소를 하고 나서 한 달 뒤에 이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고 그 압수수색도 그나마 이제 실패를 했고요. 뭐 그 이후로 이미 제출을 받긴 했지만 그리고 또 지금 한 달이 또 지났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아무런 뭐 얘기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자들을 조사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 연루됐다는 검사장,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낼 수 있겠는가 검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듭니다. 어쩌면 이게 이제 법정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 그러면 거기서 그 이동재 기자로서는 자기가 상당히 다 그 뭐랄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쓸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때는 혹시 좀 자기에게 무언가 항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은 또 어딘가에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네. 또 하나의 상황은 어떤 거냐면 지금 이렇게 진상조사 보고서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두 분과 말씀을 나눴지만 이게 단순히 그냥 하나의 기업이나 어떤 곳이 아니고 언론사잖아요. 네네. 언론사기 때문에 이렇게 조사를 하면 저는 안 될 것 같고 다른 곳에서 이렇게 조사를 한다 그러면 언론들이 얼마나 많이 비판하고 비난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MBC가 그 내부 직원이 박사방에 가입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졌을 때 그 경기대 이제 이수정 교수를 외부 인사로 영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또 그 부분의 권위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을 영입을 해서 이 진상조사에 들어갔는데 채널A는 누가 진상조사위원인지 뭐 발행인이 위원장이었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뭐 그런 사람이 이제 위원장이었다는 얘기는 있지만 누가 정확히 진상조사위원인지 지금 그것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미디어 비평 와치도 코너 함께하고 있는데요. 한겨레 신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사과문을 실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별장 접대 의혹을 보도한 지난해 10월 기사에 대해서 또 주간지 한겨레 20일 기사에 대한 겁니다. 7개월 만에 나온 후속 보도가 사과문으로 나왔습니다. 짧게 정리해 주시죠, 정상훈 기자.
네, 뭐 2019년 그 10월 11일에 한겨레가 이면을 통해서 윤석열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라는 그 검찰 윤중천 진술 덮었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가 김학의 사건을 조사를 할 때 그 윤중천의 전화번호부 등에서 그 윤석열 총장의 이름을 확인했고 윤중천을 불러서 조사를 해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 이런 진술을 했다라는 거였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검 측이 추가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 보도의 핵심 내용이었고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사실과 달랐다라는 게 한겨레의 사과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사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보고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윤석열 총장이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라는 윤중천 씨의 진술이 있었는데 네. 그런데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 이렇게 적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이제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것이고 또 보도 중에 객관적 사실을 하지 않았으나 이 사실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를 하면 안 됐다라고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알파고 기자는 한겨레 이 사과문 어떻게 봅니까? 저는 일단은 사과하는 사람은 사과를 받아들여야 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과한다는 그 행동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스스로 좀 약간 잘못했어. 나 이런 좀 심리가 다가와야지 제가 사람 사과를 하는데 근데 사과 내용으로 보면 좀 약간 뭐 부적절하다는 것보다는 너무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온 것 뜻이에요? 같다는 말인데 그걸 수차례로 방문이라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온 네. 것도 같다라는 내용을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보도했다는 네, 것. 그거는 부적절하다의 수치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건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기보다는 사실 왜곡이라고 봐요. 사실 그 네, 왜곡 그게 좀 더 맞아요. 가깝죠. 그러면 한겨레는 왜 이렇게 보도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게이트키핑 시스템, 그러니까 뭐 데스크들이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회사 차원에서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건데 네. 이 편집회의 등에서 충분한 토론 없이 이 당일 오후에 발제된 기사가, 그러니까 일간지들은 오후에 이제 그 신문 발행을 위한 편집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감 시간에 쫓겨서 나왔던 기사가 이제 신문 일면 머리 기사로 나가는 과정에서 이 충분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한겨레의 설명입니다. 근데 이게 신문 일면 머리 기사로 나간 거잖아요. 네, 그렇죠. 뭐 3면이나 4면에 어디 구석에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걸 게이트키핑 제대로 하지 않고 내보내는 건 그것도 더 문제 아닌가요? 제 보기엔 그것도 별로 좀 약간 일리가 있지만 설득이 안 됐다는 말인데 왜냐하면 저 예전에 한번 터키에서 이제 그 국회의원들의 연금을 대박 걸린 적이 있었어요. 네. 2011년인가 12년인데 저 그때 기분 너무 나빠가지고 한국하고 일본에 있는 이제 국회의원들의 연금이 얼마인지를 제가 썼어요. 예. 한국 특파원으로서. 근데 그것만으로도 회사 내에서는 너무나 좀 약간 제 기사가 너무 많이 문제가 됐어요. 이런 사실을 왜 하필 너 오늘 이때 쓰냐. 너 지금 정권 그 여당을 비판하는 거 아니냐. 아니 저는 단순히 한국하고 일본에 있는 터키에서 예. 왜냐면 딱 그때도 터키에서 국회의원들의 그 연금 올라갔는데 지금 여기는 뭐 검찰총장이 이름이 들어가는 기사인데 훨씬 좀 약간 사람들이 이렇게 눈을 감을 만한 기사가 아니거든요. 네네. 더 철저하게 예. 했었을 것이다. 이게 그냥 예. 오후에 나오는 기사를 다음날 일면에 실을 만큼 시급한 기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뭐 어디서 뭐 사건 사고가 벌어졌다, 뭐 불이 났다 이런 기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봅니다. 네. 그럼 이 사과문 나온 이후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나흘 만에 원래 이제 보도가 나오고 바로 고소를 했는데 고소를 취하했고 뭐 이거는 뭐 잘한 대응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보가 나왔고 또 여기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사과문도 나왔습니다. 뭘 어떻게 우리가 이 사건을 보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짧게 말씀 듣겠습니다. 언론사들은 커뮤니티 아니에요. 이렇게 글을 올리고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들었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소문이나 좀 약간 가짜 정보들을 이렇게 나누는 사이트가 아니거든요. 언론사는 그건 아니다. 예, 그래서 좀 약간 언론사들이 기사를 올릴 때는 좀 약간 우리는 뭐뭐뭐 커뮤니티란 다른 점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거기에다가 맞춰서 기사를 썼으면 좋겠어요. 네, 정상훈 기자. 그러니까 뭐 그동안 이제 언론사들이 마치 이제 떠밀리듯이 저 한 구석에 이제 바로잡습니다. 이렇게 작게 이 사과를 해왔는데 그런 점에서 이 한겨레 사과는 뭐 어느 정도 책임감을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폄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과연 앞으로도 이 비슷한 일에 같은 방식으로 사과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되고 이렇게 한번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윤석열 총재가 아니라 총장이 아니라 뭐 다른 사람이더라도 그러니까 비교적 권력이 없는 사람이더라도 네, 같은 방식의 사과가 될지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그리고 같습니다. 진짜 그 선배님의 말씀이 맞는 게 뭐냐면 한겨레 이런 사과의 모습이 나머지 언론사들한테 좀 약간 모범이 됐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네. 진짜로 이렇게 크게 사과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21대 국회에서 뭐 징벌적 배상제도 뭐 이런 얘기까지도 좀 나오고 있는 지금 여론이 또 꽤 많이 있어요. 네. 그런 거 네. 해야 된다는 것처럼 단순히 그냥 뭐 언론사가 사과하는 것 넘어서서 이제는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된다까지라는 요구를 국민들이 많이 좀 얘기하고 있다는 것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와치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